오늘의 주제는 다시 찾아온 크립토 윈터, 과거와는 다르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2017년, 18년에 있었던 버블과 지금의 버블이 차이점 중에 하나로 수급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실은 이제 국제 정치와의 긴밀성인데요.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는 다시 찾아온 크립토 윈터, 과거와는 다르다입니다. 요즘 사실 상당수의 자산들의 버블이 무너지면서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체 자산의 하나로 불렸던 가상자산도 최근에 급격하게 가격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과거의 코인 버블과 지금의 코인 버블이 어떻게 달랐나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과거와 다른 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다시 나아갈지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2017년, 18년에 있었던 버블과 지금의 버블이 차이점 중에 하나로 수급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꼽아봤습니다. 일단 코인발 경제 위기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뭐 현 코인 시장의 수급이 기존 금융 시장이랑 워낙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또 나스닥 상장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상장사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가격이 무너지면서 연쇄 부도나 또는 이들이 운영했던 파생 상품의 연쇄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루나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는 셀시우스, 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기존 금융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실물과의 연계 또는 금융자산과의 레버리지와 파생거래 등이 기존 금융시장,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겠죠. 이쪽이랑 뭐 엄청 긴밀하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코인이 무너져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넌센스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수백조 원 규모로 팽창한 블록체인 금융 디파이 시장이랑 또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NFT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 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2017년, 18년 당시에는 뭐 당시에도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코인 ICO라든지 뭐 거래소가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IEO라든지 뭐 그 정도의 어떤 시장 형태의 플레이어들이 대부분은 개인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뉴스 플로어의 대부분이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선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지도 있고 우리나라에선 뭐 네이버, 카카오 또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서 화제가 됐던 넥슨 같은 케이스도 있죠. 이런 국내의 대표 기업들이 이제 코인 뉴스를 주도하고 있고 특히 올 들어서는 직접 코인을 발행을 해서 우리 생태계에 팬덤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SK그룹 같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금 1000조 원 규모로 코인 시장 규모가 좀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뭐 가장 핫할 때는 4000조, 5000조 규모까지도 커졌던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지금 기관 비중이 약 30에서 40%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물론 국내에는 그 코인 거래소 내 법인 계좌가 아직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우회 투자 형태로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하기 어려운데 미국이나 또는 규제 혜택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코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지금 이미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추후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이랑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다들 내놓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보통 코인을 하면 증권형 코인이 있고 유틸리티 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형 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쪽은 아직 규제 회색으로 남아 있는데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규제 회색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도 아직 그 주요 정부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권이나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양쪽 두 시장을 다 보고 지금 진입을 노리고 있고요. 유틸리티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과 콘텐츠 그리고 이제 한류 엔터 영역에서 쓰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물밑에 굉장히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가 무너진다고 해서 이 시장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그게 2017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실은 이제 국제 정치와의 긴밀성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2017년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코인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또 유명한 정치인들께서는 실물 코인은 사실은 실물 자산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고 이거는 자산 가치가 없다. 이거는 쓰레기다. 이런 멘트를 적극적으로 하실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사실 이미지도 안 좋았는데 미국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 제도권 금융사들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다 코인은 쓰레기다. 달러를 사야지 코인은 자산이 될 수 없다. 이런 멘트들이 줄을 이뤘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아시겠지만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자산 버블이 본격화되면서 유동성이 코인 쪽으로 많이 왔고요. 그래서 이걸 회피하던 각국 정부의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죠. 미국은 일단 오늘 10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가상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 올 3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시행령이 처음 나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가상자산을 스터디를 하라라고 명령을 한 건데요. 이거는 규제 기관의 아무래도 첫 규제의 어떤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카라고 부르는데, 유럽도 사실은 지금 유럽도 코인 쪽에 자산이 많이 이쪽 들어오면서 이걸 어떻게 규제해야 되나 지금 이 연구가 시작이 됐고,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조금 다른 게 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시작이 됐어요. 이걸 백서라고 하잖아요. 사업계획서인데, 이 코인 발행 주체가 어떤 식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고, 그들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유럽은 그 미카라는 법률 안에 지금 세세히 담겨 있고, 아마도 구체적으로 이 미카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거는 코인의 전체적인 유통 거래량도 적고 또 상장된 코인도 적지만 민간 거래소들이 사실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협회를 만들었고, 이거를 통해서 일본의 이제 금융청,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금감원, 금융위원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규제 당국이 간접적으로 핸들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제가 세서 이 협회에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이 코인 시장 규모가 훨씬 적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소 대표님들을 모아놓고 정치권에서 이제 당정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시장을 다룰 건지, 루나 사태가 다시 발발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도의 지금 가이드라인을 이미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제안을 한 상태고, 이게 지금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자율 규제하는 형태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자율 규제를 어기면 당정이 나서서 규제를 할 거고, 사실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원화 계좌를 제한하는 형태, 뭐 이런 방식도 분명히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10월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느냐, 그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 부분이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의 코인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그 맥락을 만드는 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연결해서 말을 하자면 2017년과 다르게 지금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디지털 화폐를 블록체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2017년 당시만 해도 코인은 사실은 전혀 실질적으로 우리 뭐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 사이즈에서 전혀 이제 이용되거나 활용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중앙정부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굉장히 큰 정부로 다들 면모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미국도, 뭐 중국도 다들 정부의 세금이 직접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일반인들에게 돈이 직접 주어지면 이게 어떻게 소비 시장에서 쓰이는지를 다 일일이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뭐 민간의 신용카드사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 명확하게 이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 이게 분산 원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되고, 이거는 적재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게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큰 정부의 니즈가 전 세계로 확산된 상태고, 이것 때문에 아마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는 빠르게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중국은 일부 지역 정부에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스트 단계를 넘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10월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때 비슷한 시기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격도 어느 정도 공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랑 일본도 그 뒤에 있겠죠. 근데 중앙화된 가상화폐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 탈중앙 코인 시장이 완전히 없어질 거다? 그렇게 보시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앞서 키워드로 국제 정치와의 상당한 밀접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화,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 부르는 이 세계화 패권을 흔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와 위안화의 대립, 여기 이제 루브라가 들어가 있고, 이 탈세계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이 아마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코인을 없애려고 할 거고, 반대로 미국과 대치 중인 국가는 특정 코인을 앞세워서 세력을 키울 겁니다. 우리 코인이 이제 화랑기던 시절에 불과 올 초,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해킹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북한이라든지, 딱 북한이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북한으로 추정되는, 또는 이란으로 추정되는, 러시아로 추정되는 그 미국 중심의 세계를 흔들려고 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코인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고, 이걸로 뭐 핵무기라든지 국제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는 밑거름으로 코인을 쓰였는데요. 꼭 미국을 겨냥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실 미국 안에서 이런 니즈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표적 사례가 메타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탈중앙 코인, 어떤 특정 코인을 우리가 사고자, 또는 어떤 NFT를 사고자 우리 정부와 중앙화된 거래소의 어떤 시각을 피하고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이고, 각 계좌를
이 메타마스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사들였어요. 이 메타마스크는 뭐냐면 탈중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코인 지갑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코인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메타마스크는 주소고, 이 우리나라 지금 다 주소가 있잖아요. 뭐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우리들이 거주하는 주소도 있고, 이 주소를 통해서 뭐 자동차 딱지도 날라오고 세금을 안 내면 뭐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 메타마스크는 사실은 정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정말 진정한 탈중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출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2020년에는 이용자가 54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000만 명 가량 늘어났다고 해요. 아마도 지금 이 자산 버블 붕괴 때문에 코인 시장이 좀 위축이 돼서 아마 지금은 조금 이용자가 빠졌거나 아니면 시장이 조금 위축됐을 수는 있으나, 분명한 건 이 현 세계화를 무너뜨리고 싶은 이들, 또는 그 안에서 뭐 탈세라든지 아니면 정치자금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기존 제도권에 눈에 들고 싶어하지 않는 이들의 니즈는 사실은 언제든지 있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을 무기화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특정 국가가 파묘를 수출을 안 한다든지 밀이나 쌀을 수출을 안 한다든지, 이런 나라들은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대금을 달러나 어떤 자신들의 화폐로 결제받는 게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 아무래도 탈중앙 세계에 있는 코인들이 활용될 여지가 크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다른 건데, 이것도 2017년과 지금의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나키즘이 많았고 규제 회색지대에 대부분 사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역삼동 사거리에도 뭐 ICO를 한다, 뭐 또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이 코인을 사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기업이 들어가고 규제기관이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확실하게 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하나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고 POW라 그래서 채굴 형태로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이 딱 처음에 세팅이 되면 끝까지 이어져가는, 외부의 절대 개입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탈중앙을 꿈꿔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희소성이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디지털 금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금은 사실 유한하잖아요. 뭐 어디 금광이 뭐 새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채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이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모두가 우리가 금을 원하기 때문에 이 희소성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금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2017년, 18년에 우리 이제 많이 잊어먹었지만 중동 위기도 있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정학적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금값이 튀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같이 따라 올랐어요. 그게 2020년 전까지 흐름이었다면, 이번 코로나 버블 시기에는 사실 대체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미국 성장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차트와 거의 흡사한 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자산의 하나로 안착한 거는 맞는데, 아이들의 장난으로 불렸던 2017년과 분명히 다른 거는 맞는데,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지금 자산의 어떤 그 새로운 효용성을 갖는, 투자 가치가 있는, 또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 위험 자산, 뭐 나스닥 투자, 이 주식이랑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2017년과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대체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많이 상실한 상태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또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다진 레이어 1 코인들이 많아요.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우리 카카오의 클레이튼도 그렇고 뭐 위메이드의 위믹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은 희소성보다는 서비스 형태의 가치, 그런 측면으로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들인데,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져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많이 모였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인적 가치 때문에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과 지금이 좀 많이 가격 상승 측면에서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다뤄봤는데, 이 크립토 윈터가 분명히 찾아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언제까지라고 저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으나, 이 금융시장, 전통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성을 띠고 있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파생 쪽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러야 이쪽 시장도 같이 반등할 여지가 분명히 커 보이고요. 그리고 10월에 제가 미국에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마 그 이후에
일정 수준 아마 굉장히 빠른 제도화가 기존보다 더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식과 더 동조화 현상을 많이 보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이 주도했던 시장과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은 수급 측면에서 분명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유동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인플레 시대를 어떻게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극복해 나가는지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거시경제와 글로벌 정치를 같이 공부해야 코인 시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